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6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장면입니다. 꼭 한 달 만에 이 선대위는 해체됐고 마주 앉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결별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준석 대표도 없는 오롯이 후보 중심의 윤석열 선대위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이 결단이 2달 남겨둔 대선 행보에 값비싼 진통제가 될지 아니면 악재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안한 선대위 개편 방안에 대해 고심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결국 김 전 위원장과의 결별과 선대위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윤 후보는 기존에 비대했던 선대위를 대폭 축소해 철저히 실무형 선대본부로 꾸리겠다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 대신 사선의 권영세 의원을 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과의 결별 이유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며 실무형 조직으로 가기 위한 선택이었다고만 밝혔습니다. 후보는 연기만 해주면 된다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도 후보를 비하하려는 뜻에서 한 말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윤 후보는 2030 표심에 적극 호소하며 앞으로 실력 있는 젊은 실무진들로 선대본부를 끌고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당대표로서 선거 승리에 기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선거운동이라는 게 무슨 중앙선대본의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윤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과 윤한홍 의원은 당직과 선대위직에서 모두 사퇴했고 윤 후보는 더 이상의 측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선 선거 캠페인을 서로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도 이상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결별을 공식 발표하기 전 김종인 전 위원장이 먼저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로 결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곤 그 정도 판단 능력이면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면서 윤 후보를 싸늘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지경 기자입니다. 밤사이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해촉 사실을 전해들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른 아침 광화문 사무실로 출근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내가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뭘 그래. 윤 후보의 정치적 판단 능력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함께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무슨 상황이니 구태타니 내가 무슨 목적으로 위해서 구태타라고 했어. 에? 그 정도의 소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은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한때는 별의 순간이 왔다고 치켜세웠지만 이제 안목이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별의 순간이라는 게 그걸 지켜지려면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안목이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초래가 된 거예요. 오늘 선대위 쇄신안 발표를 두고도 국민이 피부에 딱 닿는 얘기를 해야 감흥이 나오고 설득이 된다며 막연한 소리라고 혹평했습니다. 특히 측근들이 사퇴한 만큼 이른바 윤핵관 문제가 더 이상 없을 거란 설명에 대해선 지금도 직책도 없는 사람이 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청년 세대에 대한 접근 방식의 오류를 시인한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체 쇄신안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참 메시지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잘 모르겠어요. 네, 방식은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슬림한 선대위가 가고 대신 김종인은 안 된다. 권영세 신임 선대본부장을 만나 연습 문제를 드렸다고 한 이 대표는 연습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 결합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해 향후 세부 쇄신안을 보고 자신의 선거 지원 범위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엇이 오늘의 파국을 불러왔는지 김정인 기자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허위 경력 의혹이 본물처럼 터졌지만 김건희 씨의 사과는 때를 놓쳤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지지율은 떨어졌고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갑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후보의 모든 메시지와 연설문을 직접 관리하고 선대위도 자신이 전권을 갖고 싹 뜯어고치겠다고 한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지금은. 예? 그래서 얘기를 해도 제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자고 그랬던 건데.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대위의 모든 권한을 달라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데다 사전 협의 절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 측은 이른바 후보 패싱은 쿠데타라고 비난했고 후보는 연기만 해달라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은 윤 후보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안겼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위 연기 발언, 뭐 그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 그런 식의 의견 표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위원장의 지휘까지 받게 되면 꼭두각시나 아바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후보는 결국 갈라서기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 후보가 김종인과 이준석 두 사람을 포용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윤석열의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에게 선대본 일을 맡길 생각이 없다고 했고 당내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선 의원들이 방해되는 언행을 절대 하지 말라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입니다. 초유의 선대위 해산 사태를 놓고 당내 비난의 화살은 이준석 대표를 향했습니다.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재선 의원들에 이어 오늘은 초선 의원 40명이 총회를 열었습니다. 당대표 사퇴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대선 승리에 방해가 되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선 승리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언행도 당내에 결코 없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난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김형호 전 국회의장은 이 대표를 젊은 꼰대, 정당사에 본 적 없는 대표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윤 후보 측 인사들도 후보에게 내부 총질하는 대표, 가장 앞장서서 해당 행위를 하는 대표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당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해당 행위를 해왔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상 자당 후보를 깎아내리고 이게 도대체 어느 당 당대표인지. 강도 높은 비판이 잇따르자 이 대표는 전체 여론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위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여론을 부풀려 정치적 메시지를 남발하고 있다며 해당 행위를 하는 건 바로 이들이라고 맞섰습니다. 전체 의견을 대표해서 자꾸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해당 행위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당내 문제를 외부에 중계하고 다닌다는 지적에는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네? 본인들이 뭔데 거기서. 본인들이 내부에 있으면 그럼 말을 들어먹던지 그러면. 나아가 당대표를 소환할 조직력이면 차라리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릴 고민을 해라. 비대위 지명권도 나에게 있다는 말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의 연석회의가 연기되는 등 숨고르기 양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내일은 전체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 등 가족 문제를 두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학수 기자입니다. 선대위 해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 등 가족 문제까지 거론하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회초리와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가졌던 그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또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집중 수사를 받다 보니 심신이 지쳤고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형사처벌은 안 될 거라고 위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왔고 이랬기 때문에. 윤 후보는 김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봉사활동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며 이해를 구했지만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은 오늘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산업체 근무 기간 등을 부풀리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원여대 시간 강사 채용에 대해 당초 윤 후보는 공개 채용이 아닌 위촉을 받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추천이 있고 하면 그 사람한테 그냥 위촉을 하는 거고 뭐 무슨 공개 경쟁에 필요한 이런 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수원여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엔 당시 채용이 공개 채용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산업체 근무 기간이 길수록 평가 점수도 높은 평정기준 규정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씨는 공개 채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공채라면 거쳤어야 할 면접도 본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지만 수원여대가 밝힌 설명과 180도 다른 해명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대선을 60일 정도 앞두고 대선 후보와 선대위원장이 결별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윤 후보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국민의힘 담당하는 김민찬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 손을 잡았던 게 중도 진영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전략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차질이 생기는 겁니까? 네,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선대위가 구성됐을 때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보장하는 삼각편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반문재인 세력을 집결시킨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중도 외연 확장을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청년층 공략을 맡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전 위원장이나 이 대표와의 관계가 삐걱거리면서 이런 전략이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문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하락세가 오히려 나타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합리적인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 그 공식과 지금의 차이가 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결별은 추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별 과정이요. 또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그 여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측은 후보에게 시키는 대로 연기만 좀 하라고 요구한 김 전 위원장을 향해서 후보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상황 노릇을 하려 한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네. 이에 맞서서 김 전 위원장은 사람도 잘못 쓰고 국정 비전도 없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면서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오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는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갈라서다 보니 아예 결합을 안 하는 이만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 지지층 확장을 위해서 신지혜 씨를 영입했다가 2주 만에 갈라서면서 득표가 아닌 간표위원이 된 것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김종인, 이준석처럼 같은 편도 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을 받는 것도 아픈 대목입니다. 자, 이게 뭐 말 그대로 설상가상인데요. 윤 후보한테 이 상황을 지금 돌파할 카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김 전 위원장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파괴력 있는 카드가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일 텐데 두 사람의 반응이 여전히 싸늘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다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안 후보 역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대로 나왔습니다. 그게 처음 제가 11월 1일 날 대선 후보 출마 선언하면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돌파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윤 후보는 일단 초심으로 돌아가 홀로 서겠다.
특히 2030 세대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를 풀어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당의 대선 후보하고 총괄선대위원장이 결별을 했는데 민주당이 오늘 공식 논평을 내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공식 논평 대신에 의원들이 개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지율이 하락한 건 윤석열 후보 때문인데 엉뚱한 데 책임을 돌린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선거 이용만 하고 배제시켰다며 토사구팽, 배은망덕,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오만과 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는데요. 지지율 상승세인 이재명 후보도 더욱 몸을 낮췄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의 이 결론이 우리만의 노력으로 또 국민들께서 전적으로 저희를 지지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TV토론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측이 구체적인 방식에 합의하면 조만간 두 후보의 TV토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민찬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정세균 총리에 이어서 오늘은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대비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원팀 통합 행보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경선 갈등을 빚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나란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들어섭니다. 선대위 출범 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함께 호남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후보는 선대위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정세균 전 총리와 이 전 대표 등 경선 경쟁자들과 원팀을 이뤘다며 민주개혁 진영의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전 대표도 광주를 AI 도시와 문화 수도로 만드는데 이재명 후보가 함께할 것이라고 반복해 강조하며 이 후보에 대한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일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해낼 것이다. 제1야당이 갈등과 분열을 빚는 상황과 대비해 원팀 통합 행보로 지지층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전남 담양 기후변화 체험관을 방문해 기후위기 극복 의지를 밝히고 곡성 수해 피해 농민들도 만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도 주력했습니다. 이재명은 씹는 거다란 짧은 영상을 통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된 데 대해 이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등을 감안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신체 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방역 강화에 따라 중단됐던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유세 대신 새해 첫 주말부터는 일반 대중교통을 타고 시민들의 쓴소리를 들으며 직접 소통하는 메타버스 시즌2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으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방역 패스는 일상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라면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방역 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스터디 카페. 직원이 출입문에 붙은 방역 패스 적용 안내문을 떼어내고 다른 안내문을 붙입니다.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공부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할 거고요. 최대한 띄어서 앉을 수 있도록. 앞서 법원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57%에 불과하다는 점과 방역 패스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저희 방역 당국과 그리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고.
또한 이미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PCR 음성 확인자와 접종 불가자 등 충분한 예외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고 방역 패스는 기본권을 회복하는 일상 회복 단계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겁니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서 미접종자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 패스 적용으로 해제했던 실내 밀집도 제한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좌석이 없는 학원은 4제곱미터당 1명씩, 좌석이 있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했던 거리 두기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방역 패스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바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며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에 오늘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업종들에서도 관련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방역 체계 자체에 큰 영향을 줘서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원의 판단 근거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직 의사 등 시민 1000여 명이 낸 방역 패스 적용 자체를 멈춰달라는 소송이 오는 7일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모든 업종의 방역 패스 일시 중단을 요구하며 추가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지원 내지는 보상에 대한 부분을 같이 발표하고 거기에 같이 시행을 하겠다면 따르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따를 수 없다. 방역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파급력 있는 결정. 하지만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법원은 돌파 감염이 벌어지는 만큼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정도로 이들의 확산 위험이 크지 않다고 밝혔지만 미접종자 보호라는 방역 패스의 기본 취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파 감염된 사람도 남한테 전파를 시키는데 미접종만 전파시키냐 이런 식으로 인용한 거는 정말 그 안티박서들이나 이런 백신 무용론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법원이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감염 확률에 차이가 없다며 언급한 비율은 수치 자체도 틀린 데다 일주일치 비교에 불과하며 위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율이 제일 좋지 않은 딱 일시 한 구간만 삼은 통계라는 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2배의 차이를 과연 이 질병이 대규모로 확산됐을 때 없다고 볼 것이냐, 그건 그렇진 않거든요. 다만 정부가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설명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법원 판단의 취지를 감안해 방역 패스로 인한 기본권 제약이 최소화되도록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자, 이렇게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이 중지가 되면서 오는 3월에 정상 등교를 목표로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던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은 정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이 발표된 지난달 6일 이후 학생 접종률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한 달 사이 20% 이상 크게 오르면서 13세에서 18세 1차 접종률은 75%, 2차 접종률도 이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청소년 미접종자에서 확진자 비율이 높은 만큼 접종률을 성인 수준인 85% 정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방학 동안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안전한 등교가 가능할 걸로 보고 3월 정상 등교를 목표로 했습니다. 등교 비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활동과 동아리 활동 같은 학교 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학기 방역의 핵심 축인 청소년 방역 패스 일시 중단으로 접종률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벌써부터 미접종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되었다면 학원을 그만둘까도 생각하였지만 이제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백신을 맞기는 또 무섭고 학원을 다녀야 되고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 판결이 남으로써 백신을 안 맞고 학원을 다니고 정부는 일단 방역 패스와 관계없이 학생들의 접종을 독려해 새학기 정상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학생, 학부모께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또 효과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면서 정부는 청소년 접종자 중 심낭염과 심근염 등 중증 이상 반응은 247건에 불과했으며 이런 경우 성인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접종률과 오미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다음 달 초쯤 최종 발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새해 첫날 발생한 월북 사건의 경위를 조사한 결과 군의 경계 태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북자가 철책을 넘는 모습이 CCTV에 5차례나 찍혔는데도 이걸 놓쳤고 상황 보고도 미흡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깃털이 달린 두툼한 점퍼에 모자와 장갑까지 착용하고 길을 걷는 남성. 월북 당일인 지난 1일 낮 GOP 이남 민간인 통제선 초소 부근 CCTV에 찍힌 탈북자 A씨의 모습입니다. 이후 4시간 반 만인 오후 6시 36분 A씨는 GOP 철책을 넘었고 밤 10시 40분쯤 군사 분계선을 지나 북으로 사라진 것으로 군 현장 조사에서 최종 확인됐습니다. 군의 경계 태세는 아니했습니다. A씨가 이중으로 설치된 철책을 넘어가는 4분간의 모습은 CCTV 세대에 무려 5번이나 포착됐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철책을 기어 올라가 점프하듯 뛰어넘고 다시 두 번째 철책을 넘어 북측 갈대숲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겁니다. 심지어 CCTV 2대는 상황실 모니터에 자동으로 팝업창까지 띄워졌지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철책에 설치된 광망 센서 경고가 울려 출동한 병력은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철책 주변에 족적과 철책 상단 윤형 철조망에 남아있던 흰색 깃털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철책 및 주변 확인이 미흡하였습니다. 상황실에서는 CCTV를 다시 돌려보고도 월책 장면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시간대 녹화 영상만 확인했던 겁니다. 작동하는 걸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거는. 상황실은 철책에서의 긴박했던 경보 상황을 대대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대장은 심지어 월북자가 아닌 귀순자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며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 전반의 경계 태세를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가 터널을 지나다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터널 내 어떤 물체와 부딪히면서 객실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승객 일부가 다쳤습니다. 지금도 KTX 경부선은 정상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가 터널로 들어가는 순간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승객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차창 밖으로는 빨간 불꽃이 쉴 새 없이 날립니다. 차체는 심하게 흔들리고 객차 유리창은 금이 가면서 박살이 났습니다. 선반에서 떨어진 짐과 유리창 파편이 객실 복도에 널브러졌고 화장실도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KTX는 급히 멈춰섰습니다. 괜찮습니까? 영혼이나 놀라지 마시고 이거는 소식 좀 드리겠어요. 괜찮아요? 오늘 낮 12시쯤 충북 영동터널에 들어선 KTX 산천 23호 열차는 터널 안에서 떨어진 미상의 물체와 충돌했고 그 직후 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로를 벗어난 걸로 추정됩니다. 큰 폭발음이 있었고 이제 제 오른쪽에 있는 승객분들은 다 소리 지르면서 특히 여성 승객분들 같은 경우는 웅크리면서 바닥에 누우시고 위에 캐리어가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사고 열차는 터널을 빠져나와 300m 정도를 더 가서 멈춰섰습니다. 승객 7명이 깨진 파편 등에 다쳤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대체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또 경부 고속철도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직원 350여 명과 가용 장비를 모두 투입해 긴급 복구에 나섰고 밤새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차량 복구 등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내일 첫 열차 운행부터 정상 운행을 목표로 최선.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터널 안에서 어떤 물체와 부딪힌 것인지 등 탈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한국전력 하청업체 직원 김다운 씨 사망 관련 속보입니다. MBC는 이 안타까운 죽음을 취재하면서 한전에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그들의 답은 반복해서 읽어도 알아듣기 힘든 한글과 우리에게 잘못이 없다는 선긋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한전은 특히 애초부터 다운 씨가 작업하는 걸 몰랐고 그래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당시 그 현장 그 시간에 한전 직원이 나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미줄처럼 뒤엉킨 전깃줄과 전봇대에 번호가 나와 있는 사진. 전봇대에 오르기 전 고 김다운 씨가 휴대전화로 이 사진들을 찍은 건 작업 위치와 상황을 원청인 한전에 보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줄곧 다운 씨의 작업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희는 지시했는데 저희 모르게 사전 승인 없이 하신 거예요. 하지만 당시 다운 씨가 했던 작업은 한전 승인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업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전화해서 추계방 이거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전화 주세요라고 이제 승인을 받고 저희가 그때 작업을 하고 끝났다고 다시 전화를 하죠. 한전에다가요. MBC의 취재가 계속되자 한전은 당시 전봇대 밑에 한전 직원이 함께 있었고 숨진 다운 씨가 이 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작업을 시작했다고 오늘에서야 인정했습니다. 이분이 현장은 안 빠져나갔어요. 올라가니까 그렇게 작업하겠거니라고 딱 주시를 거길 안 하고 딴 데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전에 따르면 이 직원은 다운 씨보다 먼저 현장에 와 있었고 다운 씨와 2, 3분 정도 대화도 나눴습니다.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작업 차량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다운 씨는 대화 직후 전봇대에 올라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걸 말렸어야 된다, 안 말린 거죠, 그러면은? 그 친구는 그걸 미처 생각 못했지 않았나 싶어요. 2명이 나와야 되는 걸 또 이 친구는 그거를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이 직원은 전기를 연결하려던 오피스텔 현장 담당자일 뿐 다운 씨 작업의 감독자는 아니었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한전 직원을 사고 현장 책임자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내 재산은 얼마이고 빚은 또 얼마인지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분석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비자는 물론 편리해졌지만 민감한 금융정보가 어떻게 이용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먼저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어떤 건지 김세로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눈에 한손에 모아보니까 모아는 메뉴엔 별표. 마이데이터 서비스 광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고객들을 잡기 위해 경품까지 내걸었습니다. 연말정산 컨설팅, 금융 플래너. 네 거야. 가져. 마이데이터. 여러 곳에 흩어진 내 금융과 자산 정보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 신용카드는 물론 내 집의 시세, 중고차 시세까지 다 보여줍니다. 한 30대 직장인의 마이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12월에는 어디에 돈을 많이 썼을까? 여행에 56%를 썼습니다. 온라인 쇼핑 11%, 카페와 간식 6%, 식비 5%, 주거와 공과금에 4.8%를 썼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가지고. 커피값으로는 14만 3천 원을 썼습니다. 비슷한 연령대 직장인들을 평균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줄이라고 조언도 해줍니다. 나한테는 커피를 유사한 사람들에 대비해서 좀 더 많이 쓰니까 줄여보자. 카드 결제일, 공과금 내는 날도 알려주고 구독하는 서비스 결제일도 알려줍니다. 원하는 지역의 집값에 맞춰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돈도 분석해줍니다. 나만의 자산 관리 전문가가 생기는 겁니다. 뭐 어플 같은 거 하나하나 다 이제 열어서 봐야 되는데 하나로 편리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제일 일단 편한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편리해지겠지만 금융 빅브라더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나의 모든 자산, 소비 패턴 같은 민감한 정보가 한 곳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시범 서비스를 하던 네이버페이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고도 났습니다. 한 금융기관에서 문제 생겨서 유출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정보까지 다 유출될까 봐 좀 쓰기가 좀 꺼려지거든.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은행, 카드, 증권사와 핀테크 기업들은 물론 이동통신 3사까지 뛰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금융업계에는 그야말로 지각 변동입니다. IT로 무장한 금융기술 기업이 진출하면서 기존의 거대 은행은 공룡처럼 멸종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20대들에게 어떤 금융 앱을 쓰는지 물어봤습니다. 토스랑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거. 카카오톡에 연동되어 있는 카카오페이를 자주 씁니다. 토스는 일단 애들한테 이제 송금하기 편하게. 10대부터 스마트폰을 썼고 더치페이가 일상인 이들에게 전통적인 은행 앱은 뒷순위입니다. 우리은행은 앱이 한 3, 4개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좀 관리하기가 번거롭더라고요. 토스 가입자는 2,100만 명,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3,700만 명,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1,800만 명입니다. 이 IT 기업들이 금융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올해 신년사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디지털 금융 강화를 과제로 뽑았습니다. 덩치 큰 공룡의 멸종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금융 공룡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고객의 스마트폰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반격의 기회로 여기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다고 무슨 톡 만들 수는 없잖아요. 보건, 의료 뭐 이런 정보까지 다 취합해서 새로운 토털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줄 테니 글로 가지 마시고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라는. 은행들은 2021년 1년 동안 250개가 넘는 영업적 문을 닫았습니다. 명예퇴직으로 4천여 명을 내보냈고 대신 IT 개발자들을 400명 넘게 채용했습니다. 금융회사와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과의 전면적인 어떤 경쟁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이 결국에는 살아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대 금융사들의 이런 변화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음성 인식으로 송금, 결제 내역 확인, 카드 정지도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내놨습니다. Erica, please unlock my debit card. IT 기술이 영역을 파괴하고 있는 지금, 핀테크와 금융 공룡들의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위안부 강제동원에 사과를 요구하며 시작한 수요 집회가 꼭 30년 됐습니다. 오늘도 1525번째 집회가 열렸지만 일본 정부한테서 들어야 할 답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또 극우단체가 소녀상 앞을 선점하면서 30년을 맞은 집회는 소녀상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922년 1월 8일 우리 경찰이 지키고선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로서 강제 연행한 사실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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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첫 증언이 나온 이듬해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강제로 달라들 적은 정말 기가 막혀 아주 입사를 깨물고 도망을 가려고.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길고 긴 외침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청춘 돌려줘. 나도 시집도 가보고 자식도 낳아야 가냐. 사람이라면 사과할 줄 알았는데 모두 죽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정부에 고하라. 이 늙은이들이 다 죽기 전에 하루빨리 사죄하라고 알겠는가? 한 가지 주제로 진행된 가장 오래된 시위. 명예인지 불명예인지 모를 기록을 세웠고 2011년 1000번째 수요 집회를 맞아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10년 새 국내외 170개 넘게 늘어났습니다.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를 증언한 날은 2018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수요일, 노란색 나비가 거리를 수놓았습니다. 사죄와 배상을 위해서 싸워오셨다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저희 같이 젊은 사람들이 또 새롭게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운동 방향을 두고 위안부 지원 단체들과 큰 갈등을 빚었던 이용수 할머니도 여전히 함께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이렇게 아랑곳 없이 여러 분들이 나와서 그 단상 위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지요. 오늘 30주년을 맞아 열린 1525번째 수요 시위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열렸습니다. 원래 집회 장소였던 소녀상 앞에선 위안부 동원은 거짓말이라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극우단체와 이들을 비판하는 청년단체가 대치했습니다. 30년 전 240명이었던 위안부 피해자는 이제 13명 남았습니다. 1992년 1월 8일에서 2021년 1월 5일까지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고 가르쳐라. 외침은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정혜인 기자입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이들을 방과 후에 공부도 봐주고 밥도 챙겨주는 곳이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더욱더 소중한 공간이 됐는데요. 센터 종사자들의 피로는 갈수록 누적되고 있지만 새해 들어 오히려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인지 바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전 10시 선생님들이 분무기로 소독약을 뿌리고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춥지? 잘했어. 34.5도 이거 봐. 손 차갑잖아.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의 학과 공부는 물론 다양한 취미 활동도 도와주는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자연스럽게 경계선이 없이 번져 나가거든요. 대상은 초등 1학년부터 고3까지. 오늘은 14명이 이곳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 집에 부모님이 없어서 다 회사 나가. 내 집에 가도 할 게 없어요. 대부분 부모가 집을 비운 취약계층 아이들. 연말을 맞아 고기와 스파게티, 저녁 특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14명 왔네요. 혹시 가정에서 이제 밥이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이 안 왔으면 연락해서 이제 밥때 와서 밥 먹으라고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저녁 식사까지 차려주고도 끝이 아닙니다. 반가워.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산타를 이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진짜 보니까 되게 기분 좋았어요. 이날은 선물을 들고 찾아가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평소에도 야근하는 날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 9시, 10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기 정산 있거나 이럴 때는 자정을 넘기기도 하죠. 이 센터는 선생님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문을 닫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쉬지 못합니다. 일일이 포장한 도시락 15인분을 어깨에 메고 배달에 나섭니다. 나야, 센터장님. 도시락 가져왔어. 제가 혼자 키우다 보니까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잘 먹는 편이에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아동센터 어깨가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겁니다. 한 번도 쉼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방학 때도 오고 있고 학교 등원하지 않았을 때도 저희 센터 이용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는 4,200여 개. 이 중 60% 이상을 민간이 맡아 운영하는데 학생들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고 오직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합니다. 대부분 시설은 29명 이하 아이를 돌보며 월 570만 원을 받습니다. 새해 보조금이 올랐는데 인상률은 4%, 약 20만 원이 늘었습니다. 선생님 2명의 임금과 교육 프로그램 비용, 공과금까지 내면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영화 보기, 역사 탐방같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부터 비용을 줄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종일 돌봄 노동에 시달리는 선생님들 처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5년 경력의 센터 선생님들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19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10년 정도 근무한 시설장도 한 달 월급이 평균 213만 원에 그쳤습니다. 처음 돌봄을 하면서 그래서 되게 놀랬죠. 진짜 너무 열악했어요. 뭐 인터넷에 뜨는 그대로 아닐까요? 네, 182, 185. 추가 운영비를 주는 지자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운영비가 부족해 후원자 모집에 애를 써야 하고 심지어 선생님 가족들이 셀프 후원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132만 원이 나가거든요. 학교 선후배부터 해서 뭐 지역에 문 두드리고 뭐
저희 남편이고 동생들이 아니까 누나 내가 후원금 좀 해줄게 이렇게. 그런데도 선생님들은 차마 아이들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돌봄 기관들이 다 멈춰 있었을 때 저희는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왜 안 떠나고 여기를 이렇게 힘든데 계속해서 지키고 있을까는 제 스스로한테도 요즘에도 질문은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간다 정혜인입니다. 새해 첫날 돌에 묶인 강아지 한 마리가 꽁꽁 얼어있는 호수 한가운데서 구조가 됐습니다. 경찰에 잡힌 강아지 주인은 말을 안 들어서 혼내려고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경찰은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꽁꽁 얼어있는 호수 한복판, 강아지 한 마리가 돌에 매달려 있습니다. 왜 여기 있어? 누가 이렇게 있어? 일로 와. 사람이 다가오자 반갑게 꼬리를 흔들어댑니다. 이 행인에게 구출된 강아지는 바로 동물보호단체에 넘겨졌습니다. 돌멩이를 들고 가가지고 강가 한가운데다 냅두고 강아지를 끌고 가는 걸 보고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강아지만 남겨둔 채 생후 2개월 된 이 강아지는 감기에 걸려 기침을 했고 몸에선 여러 기생충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이 근처 슈퍼마켓에서 술과 담배를 산 사실을 확인한 뒤 50살 남성인 개 주인을 붙잡았습니다. 12월 중순 강아지를 입양한 남성은 새해를 맞아 낚시를 하러 왔다가 강아지가 말을 안 듣는다며 돌에 묶어 방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낚시를 많이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말을 안 들었는데 아직도 혼내준다고 거기다 묶어놨다고 말을 그러는데 이틀 동안 찾다 왔어요. 새해 첫날 구조돼 떡국이로 불리게 된 강아지는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개 주인은 떡국이의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임시 보호 기간 동안 떡국이는 새로 함께할 가족을 찾은 뒤 입양될 계획입니다. 입양 신청서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가장 안전한 가족들에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안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경찰은 개를 버린 건 아니라 해도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개 주인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마스크 한 장, 피로회복제 한 병을 무려 5만 원에 파는 약국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불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고 황당한 주장만 펼치고 있는데요.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제재할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윤웅성 기자가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2주 전에 문을 연 대전의 한 약국. 시중에서 1,000원 안팎인 피로회복제 한 병에 5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크 한 장, 반창고 한 통, 감기약까지. 이 약국에서 팔리는 모든 의약품의 가격이 5만 원입니다. 약사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엉뚱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오징어 약국 있잖아요. 오징어 약국, 오징어 게임. 그래서 요즘 오자가 이렇게 대세더라고요. 다른 약국보다 많게는 수십 배 이상 받는 것도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왜 자꾸 카페인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카페인 먹을 땐 좋죠. 안 먹으면 또 금단 이상 나고 또 먹고 싶죠. 이건 제약회사의 상술입니다. 그러면서 약사가 약품의 소매가를 정하는 판매 가격 표시제에 따르고 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현행법 규정엔 약사가 구매한 약품 가격보다 싸게 판매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비싸게 파는 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관할 보건소에는 이 약국이 약을 비싸게 판 뒤 환불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15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또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에게는 민사소송을 하라는 안내문을 제시해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긴급윤리위원회 열어서 자격정지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의 검토를 위해 대전시 약사회로 이관했습니다. 이 약사는 3년 전 충남 천안에서도 음란 문구를 약국에 부착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당시 15일 동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약국이 과하게 비싼 가격의 약을 파는 것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프가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는 공무원에게 본인 동의도 없이 조직 특보 임명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런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일 문자 메시지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수여한 사람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 국민명령정책본부 창원시 조직특보에 A씨를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명장과 함께 선대위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도 같이 전송됐습니다. 스팸이나 전화금융 사기로 의심했지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번호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가입조차 할 수 없는데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중앙선대위 특보에 임명해버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본인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치활동을 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한 거니까요. 곧바로 국민의힘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임명장을 보내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며 개인정보는 A씨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성 캠프에서 수만 장, 수십만 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사람이 하다 보니 착오로 가죠. 어떻게 보면 다 100% 어떻게 해요.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 구민에게 신분증명서나 문서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온라인 임명장 전달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죠. CES.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만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을 하는데요. 수십 년 동안 첨단 기술의 경연장 역할을 해왔던 이번 행사에 탄소 감축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지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거실이든 야외 벽면이든 어디에서나 화면을 띄우는 휴대용 프로젝터. 부르면 다가와 곁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가정용 로봇. 고도의 영상 처리 기술로 더욱 향상된 올레드 TV. 2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가전박람회 CES에 한국 기업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500여 개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신기술의 경연장이라고 할 이 CES 올해는 특히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게 중요한 화두로 제시됐습니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기조연설에 나선 삼성전자는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를 책무로 내세웠습니다. So now, sustainability can be part of your product experience, enabling you to live a more sustainable life. 빛으로 충전하는 리모컨을 확대 보급해 올해 배터리 2억 개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SK는 아예 탄소 배출 제로를 주제로 잡아서 전시장을 꾸몄습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기술, 전력 사용을 줄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반도체를 선보였습니다. 프랑스의 한 농기계 업체는 100% 전기로 작동하는 제초 기계를 공개했고 can help to decrease carbon emission because it's fully electric, and it can help to reduce chemicals because thanks to this robot you can have mechanical weeding control. 독일의 벤츠는 행사에 불참했지만 CES에 맞춰 지붕에 태양전지 110여 개를 단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탄소 절감 노력은 여전히 보여주기식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None of them are really revolutionizing their production or doing anything that's really going to change the environment in a major way. They're just doing their small contribution. 하지만 친환경 기술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흐름이 어느 해보다 뚜렷해진 건 분명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봉쇄에 들어간 중국 시안에서는 주민들이 벌써 2주째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물물 교환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시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SNS에 올라온 영상. 유명 게임기를 라면 한 봉지와 만두 2개로 맞바꿉니다. 생리대를 배추와 당근, 양파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시안 주민들이 올린 것들로 생필품이 부족해지자 이동이 가능한 같은 건물 주민끼리 물물 교환에 나선 겁니다.
SNS에는 원시 사회로 돌아갔다며 식자재와 생필품 부족을 호소하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극단적 방역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열악한 격리 시설에 대한 폭로도 나왔습니다. 시안의 한 병원은 코로나 음성 증명서 효력이 4시간 지났다고 임신부 진료를 거부했는데 이후 유산을 해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이 사연은 8억 1천만 건 넘게 조회됐는데 당 간부 가족이었으면 이랬겠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교민들과 업무상 출장을 온 기업인 등 우리 국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먹는 거라고는 흰밥이랑 라면밖에 없어서 출장 온 사람들이 많이 힘듭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 쪽에서 파악을 좀 하셔서. 하지만 중국 당국은 시안 주민 전체에 대한 7차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확진자 발생 지역에 대한 집단 격리를 확대하는 등 고강도 방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我们面临的是德尔塔病毒，这个病毒本身就比我们过去在武汉那个就原始株啊，它传播速度它要快得多。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SNS에 올라오는 비판 글과 영상을 삭제하는 등 중국 당국의 내부 통제도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요. 정부는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면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10시 10분 자강도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재원이나 사거리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 8형 계열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작년 9월 이번과 같은 장소인 자강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극초음속 발사체를 발사했던 위치하고 거의 유사한 위치고요. 발사 방향도 비슷한 데다가 단발 발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정도 수준의 가장 낮은 수준은 극초음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인 빠른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NSC 상임위 화상회의를 열고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도발이나 유감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이제 도발이라고 통합방위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어서. 북한은 오늘 남북철도 동해북부선 복원 착공식을 몇 시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장이 우려되지만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지짐돌을 놓는다는 큰 꿈을 가지고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앞둔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군 현대화를 표방하며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 대선과 3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크고 작은 무력 시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의 제명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동료 의원들한테는 유난히 관대한 국회의원들,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직 제명 의견을 의결해 국회 윤리특위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이 의원은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리고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 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수주 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징계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거나 악의적 여론몰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들 3명의 의혹을 중대 사안으로 봤다며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윤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제명 의견 결정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이 의견을 참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수위는 대폭 낮춰질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윤리특위가 생긴 1991년 이후 200건이 넘는 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실제 징계가 이루어진 건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던 강용석 전 의원 단 한 차례였습니다. 그것도 특위에서 결정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선 부결되고 30일 국회 출석 정지에 그친 수준이어서 국회가 이번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반복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을 30일 앞두고 우리 선수들이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망은 어둡지만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이명록 기자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겨울올림픽. 코로나 확산에 대한 여전한 불안감 속에 미디어 공개 행사도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 그 과정에 엮인 그런 스토리 등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 감각 부족 등을 우려해 금메달 한두 개 정도의 현실적인 목표를 잡았지만 선수들은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한두 개가 잡았다고 해서 저희가 메달을 못 따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스피드 첫 경기예요. 거기서 좋은 결과를 제가 얻게 된다면 뒤에 있는 다른 우리나라 선수들도 힘을 얻어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겨울올림픽 효자 종목이었지만 임효준의 중국 귀화 그리고 심석희 사태 등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쇼트트랙 대표팀은 오히려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 이제 쇼트트랙이 많이 부진하다는 말이 좀 많았었는데 역시 대한민국은 쇼트트랙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선수들 모두가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6개 종목에서 6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수단 본진은 오는 31일 베이징으로 떠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미디어데이가 열린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스케이트를 다시 꺼내든 선수가 있습니다. 발목에 핀 8개를 박은 채로 올림픽에서 기적을 써보겠다는 김지유 선수를 이명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쇼트트랙 3차 월드컵. 김지유는 강한 충돌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실려나갔습니다. 오른쪽 발목뼈 2개가 부러진 부상.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넘어지자마자 너무 아파서 말도 제대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악 물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올림픽 한번 가기 힘들다. 핀을 8개나 박아놓은 수술과 한 달 반 넘게 이어온 재활. 그리고 오늘 스케이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핀 때문에 발목이 두꺼워진 탓에 스케이트화는 짝짝이. 어색한 걸음으로 빙판에 올라섭니다. 셀 수 없이 지쳐온 얼음판 위를 마치 처음처럼 조심스럽게 누볐습니다. 가끔 한 번씩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보다 또 빨리 적응이 되는 것 같아서 희망도 생기고. 회복 속도는 다른 일반인 분들과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4년 전 평창올림픽 대표 선발전 탈락 이후 절치부심, 소속팀도 없이 이번 선발전을 3위로 통과해낸 만큼 발목에 핀을 박은 채 경기에 나서야 하지만 그래도 김지유는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을 다짐했습니다. 올림픽 때는 최대한 제 기량을 뽐낼 수 있게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번 기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남자 프로당구 5차 대회에서 조재호 선수가 혈투 끝에 결승에 올라 잠시 후 최강 쿠드롱과 우승을 다툽니다. 조재호와 조건휘의 준결승전입니다. 이른바 조조 대결은 말 그대로 혈투였어요. 1세트를 손쉽게 따낸 조재호가 2세트도 한 큐에 10점을 기록하며 앞서갔지만
이걸 조건휘가 뒤집으면서 세트스코어 1대1을 만듭니다. 이후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조건휘가 한 큐에 11점을 뽑아내며 3세트를 15대 0으로 가져가요. 이후 한 세트씩을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패배 위기에 몰린 조재호. 하지만 조재호는 역시 조재호였습니다. 6세트에서 한 큐에 14점을 몰아치며 3대 3 동점을 만들더니 마지막 집중력에서도 한 수 앞섰습니다. 7세트 9대 7로 앞서던 조건휘가 끝내기 뱅크샷 실패로 틈을 보이자마자 조재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4연속 득점으로 2시간 20분의 혈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결승상대는 세계 최강 푸드롱입니다. 잠시 후 결승전이 펼쳐지는데요.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NBA에서 나온 감각적인 패스입니다. 공을 뺏고 넘어졌는데도 순간적인 재치가 돋보이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연중 추위가 가장 심해지는 때라지만 지금보다 추위의 힘이 더 세지지는 않겠습니다. 그 틈에 미세먼지가 쌓일 텐데요.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강원 영서는 오전까지 나쁘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미세먼지까지 있어서 평소보다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륙과 달리 제주도는 온종일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15cm의 눈이 더 오겠고 그 밖에 전남과 경상도 내륙에도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출근길에는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동쪽 지방은 오후에 공기질도 나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대구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안동 7도, 대구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 텐데요. 미세먼지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